안녕하세요. 우리 6월 특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마와 관련한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해 나가느냐,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쟁들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양 고대사,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에서 보면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나눠서 보통 한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고대사 문제가 보통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죠. 예. 그랬을 때 어쨌든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고대는 거의 그리스 아니면 로마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헬레니즘에 관련해서 이제 이 그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거의 그리스 아니면 로마 이야기가 다라고 봐요. 예. 그랬을 때 그리스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할 부분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보고 뭐 해도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스보다는 좀 더 그 동방과 연결된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그리스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리스도 뭐 상세하게 왕정부터 어떻게 민주정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들 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것도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일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와 연관된 이 부분, 좀 더 헬레니즘하고 로마하고 연관된 부분이 확실히 더 시험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로마도 우리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라쿠스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아우구스투스와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또 디오클레티아누스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어쨌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로마와 관련해서 포에니 전쟁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아주 예전에 그것도 그 이후에 있어서 제국주의 팽창 관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와 관련해서 많은 전쟁이 나오고 또 서양사 개론 책에도 그렇고 설명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로마의 제국 팽창을 선택해 보게 됐고요. 또 우리가 로마 왕정에 대해서도 일부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정과 함께 이제 공화정 시기로 팽창해 나가면서 공화정 시기 팽창해 나가면서 시민권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 시민권이라는 게 또 지방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 왕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뭐 여러분들에게 올려진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예, 뭐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방 하고요. 일단 도시 로마 건설에서 공화정 초기까지의 역사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로 알 수 있는 사료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그리고 할리카르나수스 출신의 시우스가 쓴 로마 고대사라는 이 이제 사료를 근거로 해서 보통 우리가 로마의 아주 고대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 도시 로마가 어떻게 건설되었냐, 뭐 다 이 전설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트로이 영웅 아에네아스로부터 시작이 되고 트로이를 탈출해서 여러 해 방황한 후에 이탈리아 라티움 지역에 정착했다고 봅니다. 그곳에서 왕 라티누스를 만나고 라비니아와 혼인해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 라비니움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여러분들 아에네아스 이런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에네아스. 예.
그리고 아에네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후에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12대 왕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와 전쟁이 신 마르스 사이에 난 사람이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로마와 관련해서 좀 더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아에네아스,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로마라는 도시는 로물루스에서 일반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근원적인 거를 따지고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아에네아스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에네아스라는 그런 이름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위를 찬탈한 아물리우스가 쌍둥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티베르강에 던졌는데 표류하던 쌍둥이를 늑대가 구조해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은 잘 모르고 대부분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죠. 파우스툴루스라는 목자가 쌍둥이를 발견해서 양육하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레무스를 결국은 이제 로물루스하고 레무스가 각각의 이제 로마가 7개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각각의 언덕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 레무스가 이제 로물루스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물루스가 이제 레무스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좀 더 도시를 건설자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비역사적인 허구이고, 어쨌든 리비우스를 비롯한 저술가들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건설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리비우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역사가들이 이제 그 여러 사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해서 75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고고학적 증거에 따라서 라틴족인 로마인이 후에 로마 기원이 된 팔라티누스 언덕, 오늘날의 그 로마 그 원로원이 있는 그 언덕이거든요. 이 팔라티누스 혹은 팔라티노 언덕을 중심으로 한 구릉지대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이미 10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세기까지로 이야기한다면 로마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500년경까지는 로마는 왕정 체제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에서 이제 귀족, 공화정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정의 실체는 왕, 렉스하고 쿠리아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인 우리가 민회로 알려진 쿠리아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왕정기에는 이제 모두 7명의 왕이 거쳐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4명의 왕은 라틴인하고 사비니 부족 사비니인이었고요. 마지막 3왕은 이제 에트루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위는 종신이었으나 세습되지 않았고요. 동시에 능력에 따라 선출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왕은 스스로 신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하고 상당히 좀 다른 면이죠. 동방은 이제 그 왕들이 일종의 신의 뭐 현신 뭐 이런 대리인 그런 어떤 인식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서양은 좀 그런 면이 약하죠. 이 말은 결국 처음부터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귀족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사망하면 원로원 의원 중에서 이 5일씩 왕의 일을 담당하는 간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왕과 왕 사이에 있는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사망하면 다음 왕을 뽑는데 그 사이에 있는 왕, 그래서 간왕 인터렉스를 뽑게 되고요. 좀 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지고 신들이 마음에 드는, 그리고 신들의 의지에 합당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이 만족스러운 간왕이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일단 선출이 되면 민회인 쿠리아 시민들이 창과 방패를 치켜들고 함성을 지르게 되고,
그에게 결국 군대 지휘권, 임페리움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성과 복종을 맹세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페리움이라는 이 자체, 군대 지휘권이 굉장히 그 로마에서는 갖는 의미가 아주 절대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은 종교적으로 사제들과 복정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최고 사제이자 동시에 행정수반이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왕이 하는 역할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전에 말한 대로 임페리움권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최고 사령관이라는 이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고요. 대외적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페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주 능력 있게 싸워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군사적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져왔지만, 내정 면에서는 귀족이 자기의 씨족원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존중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초기 이제 씨족 사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씨족의 그 각각의 그 씨족들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게 쿠리아와 회이기 때문에 그 씨족의 문제는 함부로 건들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그 씨족에서 대표자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내정은 이미 그들이 다스려 온 체제라고 보는 것이죠. 왕은 원로원의 그 자문을 받을 수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에트루리아 출신의 마지막 왕들의 이를 때쯤 되면, 즉 공화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왕권은 이미 아주 상당히 강력해져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왕권이 계속 약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 세 명의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이 나타날 때 왕권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이유는 에트루리아가 좀 더 이 그 세력을 굉장히 팽창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군대 지휘권을 가진 왕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왕권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정만큼 오래된 기구가 이제 원로원이라고 봅니다. 이 로물루스는 자신의 왕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했던 100명의 가부장들로 원로원을 구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로원 의원을 뭐라고 불렀느냐? 소집된 가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원로원 시족장들의 모임이었고요. 시족이 많은 수의 강력한 가문들로 이제 나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로원에서 새 멤버들을 충원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원전이 이제 575년부터 이제 450년 사이 어느 시점부터 원로원 의원은 300명의 규모로 관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100명 정도였다가 6세기경에서 이제 5세기 사이는 보통 300명이었고, 이 300명을 거의 꾸준히 유지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그 시족에서 귀족이 탄생하고 이 귀족 출신의 역할을 잘 담당했던, 그러면서 자기 시족과 부족을 잘 다스렸던 이 그 대표자가 이제 결국은 일종의 이제 그 원로원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원로원이 이제 그 귀족으로서 굉장히 많은 명예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례화됐는데, 술라 시대, 즉 나중에 내전이 발생해서 술라가 이제 마리우스를 제치고 집권을 할 시점에 이 술라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 온당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원로원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야지만 공화정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것 때문에 인제 이 술라 시대 때 원로원 수를 600 명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술라 시대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고 술라 시대 이후 즉 술라가 인제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인제 증가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원로원은 왕이 자문을 구할 때 응하는 원래는 순수한 자문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입법 권한은 없고요. 원로원의 충고를 항상 왕이 수용할 의무가 있었던 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원로원은 말 그대로 귀족 가문, 가문과 영향력이 뛰어난 이 그 원로원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중에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많은 힘이 원로원에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체제를 그대로 로마가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죠. 자, 그랬을 때 이 원로원의 그 주요 국정 충고를 이제 왕이 거부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왕정 초기 원로원 의원들은 사실상 자기 동료 중에서 왕을 선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왕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랬을 때 쿠리아 민회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씨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0개의 쿠리아가 있었죠. 10개의 쿠리아가 하나의 부족을 구성하고 3개의 부족이 전체 로마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쿠리아에서 시민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각각의 쿠리아가 하나의 투표 단위가 되죠. 그래서 한 쿠리아에서 1쿠리아에서 1표를 행사하면서 로마 인민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쿠리아의 표는 성원들의 과반수로 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자기들이 이제 국정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투표를 통한 쿠리아 회의의 입법은 상당히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쿠리아 회는 혈연의 끈을 통해서 귀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회였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었죠. 단지 이제 좀 더 입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에 의해 소집된 쿠리아 회의의 시민들은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발언하지 않았고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포 등 주요 국정에 대해서만 이제 청취를 할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쿠리아는 왕이 취임할 때 신의 전조를 확인하고 인제 임페리움을 부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인제 이 충성과 복종의 맹세를 하고 그럴 때 인제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혈연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쿠리아회는 시민의 유언 그리고 양자 상속을 확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어쨌든 포리스적인 사회에 적합한 그런 어떤 체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공화정 초기가 되면은 서서히 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작은 폴리스에서 로마가 인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좀 더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뽑긴 뽑지만 왕은 군사적 역할만 좀 더 강조했고 나머지 어떤 그런 내정적인 측면은 쿠리아에서 이 그 선출된 일종의 인제 그 귀족 출신의 명망 있는 원로원이 사람들이 원로원을 구성했고 그 원로원에 의해서 사실은 이 그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초기 이렇게 왕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에트루리아 출신의 마지막 세 왕들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이제 이 로마가 발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 에트루리아 출신의 마지막 세 왕들의 치하에서 이 씨족과 원로원의 권한이 약화가 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당시 12개 도시가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에트루리아인은 기원전 6세기가 아주 이제 절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7세기부터 8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 6세기 계속 팽창을 해 나가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에트루리아인과 이 로마인이 어떻게 보면 같이 라틴이 하나의 이 연맹체를 구성하고서 계속 발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기원전 6세기 절정으로 북으로는 포강 유역으로 포강 유력이 아니고 유역으로 그 다음에 남으로는 라티움 지역 그리고 캄파니아 지역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이 에트루리아인은 에게해의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마도 이집트인과도 활발한 교역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탈리아가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탈리아 북부 오늘날 밀라노가 있는 쪽이 이쪽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흐르는 이렇게 강이 포강입니다. 포강이고 로마는 딱 중부에 있죠. 그 로마 중부에 로마가 있는데 이런 로마와 함께 요 위쪽 요쪽에 그 형성하고 있던 여기가 바로 이제 주로 에트루리아 영토입니다. 그랬을 때 에트루리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성장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로마가 이제 라틴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캄파니아 지역이에요. 캄파니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제 같이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로마인하고 사비니인이 이제 왕위를 하다가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계속 세력을 북쪽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력이 거의 요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캄파니아 지역까지, 그래서 요 지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키워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에게의 그리스 이쪽에 그리고 페니키아인 그리고 아래쪽 이 지중해에 맞닿은 이 이집트인하고도 교역을 활발히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초기에 굉장히 그 문명이 초기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트루리아인하고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로마는 에트루리아인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급속히 발달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에트루리아 도시를 모방한 공공 건물도 건설하게 됐고요. 외국의 상인, 수공업자들이 모여들어서 거주 구역도 마련이 되고 또 왕정 말기에 이르면 카르타고하고도 해외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왕이 이 왕정기의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되겠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그래서 우리 세르비우스의 개혁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이제 군사적 개혁을 단행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종래 로마 군대는 한 개의 쿠리아가 각각 10명의 기병과 100명의 보병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족이 100명의 기병,
예, 그리고 1,000명의 보병이 소집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군대 조직을 주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혈연 단위인 쿠리아의 부족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트루리아인 왕들의 치세에는 로마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군사적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제 이런 어떤 논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인제 개론이나 심화할 때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르비우스 개혁, 보통 우리가 로마가 6 세기에 군제 개혁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때 개혁을 했다고 알려져 오지만 실질적인 어떤 완성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이 그 5 세기 중반, 중후반 이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이제 6 세기잖아요. 6 세기인데 실질적인 어떤 병사회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83 개의 이 그 기병과 보병 체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이렇게 그 제대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입장을 갖추는 것은 모습을 갖추는 것은 이제 5 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시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의 그러한 규모가 아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세르비우스 때 군사적 개혁을 실시하려고 이런 어떤 그 입법 체제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제가 볼 땐 시험에 한번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 사료를 이용해서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이 혈연적인 삼부족제 폐지했고요. 시민들을 20개의 거주단위 트리부스에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4개의 도시 트리부스와 16개의 농촌 트리부스를 만들어서 센서스의 단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센서스 체제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이 세르비우스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트리부스별로 시민 등록하고 군대 소집과 징세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과 연령을 좀 더 면밀히 평가하는 센서스 제도를 확립했고요. 예, 기존의 씨족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이렇게 센서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인구도 늘어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체와 군대의 구성원들인 시민의 기초를 두는 좀 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씨족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게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별명이 노예왕이에요. 노예. 예. 어머니 쪽으로 이제 노예였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노예왕인데 어쨌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왕 재산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무장한 전체 시민들로부터 병사를 소집하는 시민군제, 즉 중무장 보병 밀집대 전술을 도입했다.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군사적 개혁을 했는데 이 서양사 개론책이나 제가 또 여러 다른 고대사 이 책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되고 실질적인 것을 시행하게 된 것은 5 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양사 개론책에도 명백히 5 세기 후반으로 해서 병사회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켄투리아 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그랬을 때, 어쨌든, 도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따라서, 세르비우스 왕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6세기 후반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완성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5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군대 초기에는 부유한 지주귀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전술이 변화되면서 이제 씨족의 역할, 정치 군사적 역할은 감소되어 가죠. 그래서 쿠리아회가 힘을 못 쓰게 되고 대신에 이제 켄투리아회가 주 힘을 쓰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평민 세력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이제 콘술이 평민 출신에서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귀족 출신에서 한 명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왕이 된 노예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에 대한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가 나오면 이거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까지 이름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러나 세르비우스라는 이름은 꼭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케로의 국가론에 나오는 건데요. 스키피오가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 이후로는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최초로 인민의 명령 없이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전에는 인민들이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왕을 선출하는 속으로 했다면 이 툴리우스는 이미 자기가 왕처럼 군림을 했거든요. 그는 왕의 한 피오민에 의해서 임신한 타르퀴니 출신의 여자 노예에게서 출생하였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딱 요 말 나오면 세르비우스 딱 고르셔야 돼요. 타르퀴니 출신의 여자 노예. 타르퀴니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말 자체 언어 자체가 이게 라틴어 딱 이렇게 오니까 이게 분명히 로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굴까? 이제 로마에서 아는 사람 다 동원해야 돼. 예, 문제 풀 때. 근데 우리가 세르비우스를 알아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타르퀴니 출신의 여자 노예에게서 출생하였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는 가네 노예의, 이 스라에서 교육을 받고 왕의 시중을 들었는데, 그때에도 이 소년에게서 타오르던 재능의 불꽃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무와 언변에서 매우 뛰어났던 것이죠. 아주 어린 자식들만 있던 타르퀴니우스가 그를 매우 아끼자 세간에선 그가 타르퀴니우스의 아들로 여겨졌고 왕은 자신이 열심히 배운 학의 전부를 그리스인의 엄밀한 관습에 따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왕이 앙쿠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 어렸고 나중에 이제 그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걸 알고서 이제 이 타르퀴니우스가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나 타르퀴니우스가 앙쿠스의 자식들이 꾸민 음모로 죽자 앞서 말한 대로 이 세르비우스가 시민들의 명령이 아닌 그들의 자발적 의사 및 합의에 따라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언하자면 그는 타르퀴니우스가 중병을 앓고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거짓으로 꾸미고서는 스스로 왕의 옷을 입고 법을 집행하고 빚진 자들을 자기 돈으로 해방시키고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이 타르퀴니우스의 위임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쵸? 이 전에 그 황제의 왕이 타르퀴니우스죠. 타르퀴니우스가 아들 둘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어렸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이제 그 부탁을 한 거냐 하면은 요 세르비우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사이에 그 여러 그 왕들을 거치면서 그 음모들이 있어요. 그 음모로 해서 그 앙쿠스 자식들이 이 타르퀴니우스 왕을 죽이게 되고 그 왕이 죽은 것을 살해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중에 이제 말을 하는 인물이 그게 이제 세르비우스죠. 자, 그랬을 때 이
자신이 타르퀴니우스 위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죠. 그러고 나서 타르퀴니우스를 매장한 뒤 원로원 의원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직접 자신에 관하여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대권에 관한 쿠리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에트루리아인의 불의를 이제 전쟁으로서 보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래는 이 그 왕이 사망했으니까 원로원이 아까 말한 대로 간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직접 인민들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으니까 나를 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것. 이러한 어떤 사료가 이 세르비우스 툴루스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 이 사료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다수의 기사가 인민의 총회와 분리되자 그는 나머지 인민을 5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청년조와 장년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투표권이 다수가 아닌 부자들의 권한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최대 다수가 최대의 권력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의 이 개혁적인 측면과 세르비우스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료가 이제 요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만왕 타르퀴니우스 이게 뭐냐면 이제 세르비우스 다음이 이제 타르퀴니우스예요. 이름들이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수페르부스 타르퀴니우스인데 별명이 오만왕이 되겠습니다. 이 오만왕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예, 오만왕 타르퀴니우스. 예, 그랬을 때 키케로의 이야기에 아주 짤막하게 또 나옵니다. 스키피오가 역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불의하고 난폭한 폭군에게 한동안 행운이 따라서 일이 생각한 대로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전쟁을 통해 라티움을 전부 굴복시켰고 풍족한 도시인 수에사 포메티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전리품으로 챙겨 부유해지자 카피톨리움 신전을 건축하여 자기 부친의 맹세를 이행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만왕의 이제 그 타르퀴니우스가 유명한 것은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강간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카피톨리움 신전입니다. 예. 요 카피톨리움 신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 일종의 그 오늘날 그 어디야? 아까 그 원론이 있는 그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하고 어디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 원로원이 있는 그 포로 로마노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제 카피톨리움 신전이 있어요. 그 카피톨리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을 건축한 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카피톨리움 신전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오만왕 타르퀴니우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야기를 내가 아마 요 이야기를 그 사형사 개론에서도 잠시 봤던 것 같아요. 그거거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카피톨리움 신전을 건축한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피톨리움 신전을 건축하여 자기 부친의 맹세를 이행하였고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은 이 사람들의 제도에 따라 마치 약탈품 가운데 일부를 신에게 선사하듯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에게 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영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팽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왕 타르퀴니우스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이 사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름대로 이렇게 강력했던 이 그 왕정이 어쨌든 왕권이 뭐 이렇게 초기에 강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팽창해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다면 공화정으로 이행했느냐? 라는 게 이제 고대사에서는 로마와 관련한 고대사에서는 이제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럴 때 전승에 따르면 라틴인 출신의 로마인 귀족들이 에트루리아인 출신의 7대 왕 타르퀴니우스 왕의 참주적 통치에 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타르퀴니우스 왕, 즉 오만 왕 타르퀴니우스가 굉장히 좀 약간 독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 귀족 콜라티누스의 부인 루크레티아를 능욕했다. 루크레티아 강간 사건이 있죠. 부인의. 이것을 통해서 왕을 추방하고 왕정을 종식시켰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정의 붕괴는 사실은 경제적 침체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 침체.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AD 476년에 로마가 멸망할 때도 사실 로마가 멸망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다른 여러 거 다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침체를 가장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역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오는 시기도 경제적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525년경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는 에트루리아인의 도시 연맹은 캄파니아 지역의 도시 쿰마이를 장악하려다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캄파니아까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아까 에트루리아인이 확장을 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캄파니아 지역에 있는 요 도시 쿰마이를 장악하려다가 이게 이제 실패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다면 에트루리아, 엄밀히 말하면 로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캄파니아인데 그랬을 때 요거 이제 하려다 실패하다 보니까 요 에트루리아하고 캄파니아의 육로 통상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단절이 되면 여기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죠. 예. 아래쪽으로 이게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아가야 배 타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갈 텐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좀 약화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들한테 이제 물건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차단당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줍니다. 또 삼리움인하고 이제 산지대 부족인들이 라티움 지역을 또 침략하게 됩니다. 이 삼리움인하고 이제 이 선악에 있던 이 지역이 라티움 지역을 침입하는데 이 삼리움 지역이 바로 요쪽에 있는 요게 이제 삼리움. 그래서 삼리움 혹은 삼리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요쪽이 이렇게 있는데 요쪽 부족들 그리고 요 산악지대에 이렇게 이쪽에 많이 있었어요. 산악지대에 또 이름 없는 그랬을 때 이들이 계속 침략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트루리아의 영향력 하에서 얘네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했던 로마에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서 로마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도 없고 여기는 이미 에트루리아가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과잉 인구와 실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로마 귀족들은 과거에는 경제적 번영기에는 나름대로 감수할 수 있었던 왕의 그 통치, 억압적 통치, 이 타르퀴니우스 오만 왕이 참주 통치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는 그 사람이 좀 잘못하고
좀 억압적으로 통치를 해도 '그래 얘가 이렇게 점점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로마도 뻗어나가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교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고 또 더 요 주변에 공격도 받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가 갑자기 성장을 막 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장이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왕을 추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런 추방 속에서 마침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의 어떤 핑계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몰아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공화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 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해줬었다라는 점, 그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 에트루리아의 연맹 속에 있는 그런 여러 부족들과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에트루리아와 이 주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정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벗어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대 오리엔트하고 관련한 문제도 나오고 헬레니즘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로마 이야기라고 해서 정통적인 로마 이런 거보다 초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걸 잘 생각해서 공부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사계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조금 쉬고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과 시민권 문제 그리고 영토 팽창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